네, 형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추석이 지났으니까 이제 에브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3부로 나눠야 하나 싶었는데 그냥 그래도 길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에브비의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이 영상이 매우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은 스킵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에브뷰의 자가 면역 질환 관련 사업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네, 2023년 7월 휴미라의 미국 특허까지가 만료가 되면은 2024년에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의 공세를 맡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제반의 대응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나머지 세 개를 할 건데요. 에브뷰의 비즈니스 나머지 전략 영역인 이 항암제 쪽과 그리고 이 정신신경용제 뉴로사이언스 그리고 이 에스테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주가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 표는 제가 2019년에 이 에브비에 대해서 쓴 글에 포함된 이 이벨루이트 파마의 품목 매출 추정치입니다. 2019년에 에브비와 존슨앤존슨이 공동으로 세일즈하는 이 임브루비카가 2024년경이 되면은 9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실제 현장과 약제의 적응증 확장 그리고 타임라인 등을 들어서 2024년보다는 22년경에 충분히 저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임브루비카가 림프구성 이 백혈병 시장에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한 약자라고 썼습니다. 2021년 현재 상황을 보면 2024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임브루비카가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10Q를 봐야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쓰는 약제인 임브루비카의 2021년 이 세일즈를 보시면요. 네, 상반기에 26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 피크 세일즈로 거의 향해 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이제는 2019년 당시 없었던 경쟁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칼킨스나 중국 생명공학 기업인 베이진사의 이 브루킨사 등이 이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역시나 하향하고 있습니다. 볼륨도 커졌고 BTK 시장이 경쟁 체제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임브루비카의 매출은 미국 이외의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매출도 같이 봐야죠. 존슨앤존슨의 2021년 상반기 이 임브루비카의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22억 4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성장률은 역시 미국보다는 인터내셔널이 높습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거나 이 레임버스먼트를 받지 못한 경쟁 제품들이 가야 하는 국가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2021년 임브루비카 이 양사 합산 매출은 이 100억 달러에 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의약품 역사에서 임브루비카도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시장에서 이 경쟁 약제들이 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 도전에 응전하는 에브비의 대응 방식은 바로 에브비의 또 다른 BCL2 억제제인 벤클락스타와의 병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브비의 두 약제는 모두 여기 CLL 이게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인데요. 이 시장에서 1차 병용 약제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브루비카와의 병용 약제 혹은 이 벤클락스타와의 병용 약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임브루비카와 이 벤클락스타를 병용하는 트리트먼트 옵션이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시장의 판도가 또 한 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임상을 에브비와 로슈는 이미 진행 중이고 최근 에스코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약제를 병용 투여한 환자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56%의 환자에서 완전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 환자들 중에서 이 70%의 환자는 28개월 시점에서 MRD가 전무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건데요. 이 MRD라는 것은 이 세포 내에서 백혈병 세포의 숫자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MRD라는 것은 세포 수준에서 이 백혈병 세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제 투약을 중단하고도 환자가 계속해서 생존하게 되는 결과를 이 두 조합이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기간 즉
한 2년 정도 치료를 지속을 하면은 어떤 환자들은 더 이상 항암제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백혈병 세포가 없는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 림프구성 백혈병 시장의 판도가 바뀔 만한 획기적인 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환자가 약제 복용을 다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이어서 만성 이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도 환자가 완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 또 한 번 이 시장에서 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병용 약제 두 가지가 모두 에브비의 임브루비카와 벤클락스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시장에서 에브비가 경쟁 약제들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에브비 항암제에서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최초이자 유일한 BCL2 저해제인 벤클락스타에 있습니다. 벤클락스타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1차 약제, 그리고 여기 MCL이 이 외투세포 림프종인데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 외투세포 림프종에서 2차 약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데 여기서 1차 약제로 허가를 받았고 이 약제가 이제 여기 MM, 이 다발성 골수종인데 뒤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 약제에서 병용 약제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이 MDS에서 골수 형성 이형성 증후군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신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형들 혈액암 시장을 제가 한눈에 보게 표로 나타낸 건데요. 투자자 형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뭐 폐나 대장 같은 특정 장기에서 발원하는 고형암과 이 혈구세포에서 발원하는 혈액암으로 나누는데 혈액암은 전체 암종에서 6% 정도를 차지하고 그 시장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정도 되면 이 혈액암 시장은 77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암을 크게 분류해 봐야 되는데 크게 세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뭐 333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거는 시장 규모가 그렇지는 않고 시장 규모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MM 즉 다발성 골수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림포마, 그 다음에는 이 백혈병 이렇게 있습니다. 이 림프구성 백혈병을 줄여서 림프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골수성 백혈병을 줄여서 이 루케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림포마와 루케미아는 다 백혈병인 거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 루케미아 시장 규모가 제일 작은데 이것은 그만큼 이 시장에서 신약의 니즈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야 이 최초의 표적 항암제였던 이 글리백 출시 이후로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닌 만성 질환화되었는데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AML과 이 골수 이형성 증후군 즉 여기 MDS는 이 신약의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MDS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치료제에 저항을 하거나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좋은 약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벤클락스타가 이 MDS에서 정말 오랜만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프라미싱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MDS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수에서 혈구들이 잘못 형성되거나 아니면 골수세포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만 평균적으로 한 해 이 15,000여 건 이상이 진단된다고 하고요. 고령화에 따라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단을 받게 되면 뭐 저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6년 정도 생존을 하고 고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사이에 모두 다 사망을 하기 때문에 얼만큼 위중한 질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비와 로슈가 공동 개발한 벤클락스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ML에서는 이미 적응증을 받고 이 다양한 임상을 진행 중이고 이 MDS에서는 1차 치료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3상 임상을 진행 중이고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FDA 브레이크스루 세라피로 지정을 받아서 막바지 임상의 진행이 한창 중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당연히 어라타는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약제로 이렇게 폭넓게 모든 주요 혈액암 종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슈엘 리투시맙 정도가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혈액암 전체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약제는 제가 알기에 이 벤클락스타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항암제를 정리하면 이 CLL 즉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시장에서 이 임브루비카와 이 벤클락스타의 병용이 허가를 받고, 이 벤클락스타가 이 AML에서 매출을 부스팅하고 MDS에서 이 퍼스트라인 세라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이 두 제품의 매출은 충분히 150억 달러 이상에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네, 형들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다음으로 신경계 쪽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비가 엘로간을 인수했기 때문에 보톡스와 우브렐비 등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형들, 보톡스는 원래 이 태생이 이 신경전달 물질의 신호를 차단하는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다양한 신경계 질환이나 신경 근이완제로 썼던 약제입니다. 예로 들면은 경직이나 편두통, 아니면 몸의 운동 이상이나 심지어는 다한증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 질환이 썼던 사실은 약제죠. 이 신경계 질환의 보톡스 매출을 보시면 2021년 매출 추정이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신경계 질환에서 보톡스 매출 하나만 있어도 이 웬만한 회사들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브레이라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조현병도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 마음의 병도 덩달아 깊어지는 거겠죠. 이 시장 조사 기관인 이 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에 이 미국에 있는 조현병 시장 규모가 약 5조 원이니까 여기에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그리고 기타 주요 정신질환 등을 합치면 이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이 시장에서 이 브레이라는 최근 출시해서 굉장히 빠르게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고, 이미 올해 초 조 단위 매출을 아마 가볍게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존슨앤존슨의 이 뉴로사이언스 테라피의 라이징 스타인 이 에스케타민, 이 상품명은 스프라바토인데, 이 스프라바토와 함께 이 뉴로 쪽에서 떠오르는 약제입니다. 이미 매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우브렐비는 이 최초의 경구용 CGRP 치료제인데, 이 CGRP 어디서 좀 들어보셨지 않았나요? 제가 이전에 올린 이 암젠 편에 보시면 이 편두통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클래스가 이 CGRP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젠과 노바티스의 에이모빅, 릴리의 엠겔러티, 그리고 테바의 아조비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제들은 다 주사제 제형인데, 우브렐비는 경구용이기 때문에 주사용 CGRP 제제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일즈를 보시면 작년에 출시해서 우브렐비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브레이라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쓸 수 있는 약제로 이 시장에서 정말 유명했던 제품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츠카의 아빌리파이나 존슨앤존슨의 인베가 등의 제네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새롭게 출시되어 이 시장의 마켓쉐어를 높이고 있는 중이고, 이 피크 세일즈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40억 달러로 잡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두통 치료제인 우브렐비는 최초의 경구용 CGRP 치료제로 2025년까지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편두통 시장의 어떤 전 영역, 어큐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프리벤션까지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에브비는 이 편두통 예방약제 아토게판트로 10억 달러 매출을, 그리고 현재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보톡스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못 팔아도 2025년경에 가면은 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보톡스 에스테틱 영역을 살펴보면 보톡스와 필러인 주비덤 매출을 포함해서 전체 매출은 2021년 상반기에 22억 5,600만 달러를 냈습니다. 에브비는 2025년까지 에스테틱에서 6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하리라고 예상되는 이 북미 보톡스 시장에서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비가 엘러간을 인수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말 현금 창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 보톡스와 에스테틱 세일즈도 큰 몫을 차지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보톡스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을 한다는 이슈로 국내 기업 주가들이 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호락하지 않은 것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약만 좋아서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PBM사를 위시한 독특한 이 미국 제약시장의 리베이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무튼 내가 만약 보톡스 관련 시장과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면 국내 보톡스 기업만 담을 것이 아니라 역시나 코어는 에브비로 하시고 초과 수익률을 위해서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한국 기업을 같이 보유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에브비 톡신과 필러 시장을 뺏고 싶겠지만 막상 미국 시장에서의 에스테틱 마켓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엘러간의 지위는 매우 공고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과 질환과 그리고 기타 제품들을 한번 볼게요. 엘러간의 안과 제품 매출만 보면 2021년 상반기 매출은 한화로 2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실 안과 시장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웃으시겠지만 이 녹내장 치료제인 루미간, 알파간 등은 이미 한참 전에 특허가 풀렸는데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안구 건조증에 쓰는 레사시스는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공고합니다. 참 저 시장도 많은 회사들이 진입하려 했는데 잘 안 돼요. 이 안구 건조증 시장에서는 다케다의 자산이었던 이 자이드라를 인수한 이 노바티스가 있고요. 이 산텐의 타구아스로 이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수요 대비 경쟁이 덜한 시장이 바로 안구 건조증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G3BNT도 이 시장 진입을 위해서 임상 중인데, 일단 임상이 잘 돼야 하고 진입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C형 간염 치료제인 마비렛이 있고,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에 쓰는 이 린제스가 있는데, 린제스도 에브비에서야 쩌리 취급을 하겠지만 슬금슬금 매출을 올려서 올해 조단위 매출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에브비 참 부럽죠. 네, 어떤 분이 이 에브비의 유망 파이프라인에 이 마비렛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따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건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그분은 이 시장과 약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 C형 간염에 쓸 수 있는 모든 유전자에 쓸 수 있는 이 에브비의 마비렛 때문에 많은 C형 간염 약제들이 사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이 마비렛의 매출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죠. 왜냐하면 이 에브비의 마비렛은 이 8주 정도 복용을 하면 98%의 환자들, 거의 99%,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C형 간염이 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약이 너무 좋아서 매출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약이 너무 좋아서 슬픈 게 바로 이 마비렛입니다. 네, 형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트로 에브비의 콜라보레이션 현황을 한번 보면, 에브비는 2021년 상반기 몇 가지 권리 인수권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에브비도 항암제 영역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확충하고 있는데, 특히 에브비는 이중항체에도 관심이 많구나 하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칼리코입니다. 에브비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여기 이 혈액암에서 정말 다양한 표적을 연구하고 있고, 특히 튜머 타겟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게 보이죠. CD3의 BCMA 이런 자산들은 다 이중항체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CD37, CD3, CD71, CD40, 47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타겟으로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고, 이런 약제들은 대부분
맙 제재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 의약품의 수요는 FB 이 한 개 회사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폭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우리는 적어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포트 일부에 가격만 맞으면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칼리코와의 협업은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 이번에 두 회사는 다시 5천억씩 더 출자를 해서 일조를 만들어서 2030년까지 협력 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칼리코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여기 보시면 알파벳의 이 생명공학 자회사 중에 하나로 특히나 예전에 형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텔로미어라고 이 늙지 않는 유전자의 텔로미어와 정말 늙어 죽지 않는 도마뱀을 연구를 해서 인간 생명 연장의 비밀을 풀겠다고 한 그런 회사인데 FB는 이 회사와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2030년까지 이 새로운 클래스의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칼리코 공동 설립자를 보니까 이분이 저 유명한 이 제넨텍의 CEO 출신이시네요. 무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정말 알파벳에서 신약을 만드는 날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FB가 함께 하겠죠. 네,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게요. 이 시장 분석기관 추정으로는 FB는 2026년까지 연평균 5%의 매출 성장을 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약회사를 볼 때 비즈니스 모델과 매출 그리고 현금 흐름을 주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현재 200억 달러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FB는 이 베어 케이스로 보더라도 2025년경에 200억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베스트 케이스로 보면 40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케이스로 봐야 하기 때문에 250억 달러에서 이 300억 달러 정도는 되니까 현재 시총인 1910억 달러가 아주 오버밸리드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말씀드렸던 80달러대, 90달러대에는 너무 좋은 회사가 너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격은 너무 싼 가격은 아니지만 현재 FB의 비즈니스 상황을 보았을 때 이 포트폴리오 일부에 편입해둬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욕심을 좀 덜고 툭툭 한 주씩 사시면 너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배당금을 한번 보는 거죠. 현재 기준 시가배당률을 제가 보니까 4.83%이고 이 배당금의 재원인 현금 흐름이 적어도 4년에서 5년간은 무리가 없으니까 툭툭 사두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판단은 각자 하시고요. 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2023년 휴미라 특허 만료 이후 2024년 FB의 매출에 어느 정도 타격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가 유의미하게 빠지려면 앞선 이 바이오시밀러들의 사례를 볼 때 7개 분기 정도는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2026년인데 그때까지 FB는 림보크나 스카레이진과 같이 이 차세대 이뮤놀로지 전략 자산으로 공백 세일즈를 충분히 메꿀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과거보다 현재 더 견실해지고 있고 2024년까지 이 150억 달러의 매출에 도달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 갈증이 심했던 이 신경개미 조현병 시장에서는 2024년 7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SAT 라인에서는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불구하고 이 엘로간의 지위는 미국에서 상당히 공고하고 리베이트 시스템 특성상 50억 달러의 매출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휴미라로 벌어들이는 캐시를 투입을 해서 이 막대하게 사들이고 있고 엘러간을 인수하고도 보유 중인 현금이 지금 2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 시장에서 규모 있는 M&A에 나설 수 있는 게 또 F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비즈니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형들 마지막으로 FB의 2021년 목표인데요. 참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에는 안 통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제가 표시해둔 이 5번째 항목을 한번 보시면 왜 우리가 미국 시장에도 꼭 투자를 해야 하는지 미국 기업에 꼭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정말
이 시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충실한 것이 이 매출과 이익을 최적화하고 성장시켜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캐시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보유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오너십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 받는 것이 이 배당금이니만큼 내가 만약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때 이런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형들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정말 길었는데요. 한번 리뷰하겠지만 2021년 이벨루에이트 파마 자료 기준으로 2026년에 이 전문의약품 기준 글로벌 1위 회사로 여기 에브비가 등극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위부터 순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저런 예측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언제든지 엎어버릴 대규모 자본들이 발생할 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읽어야 할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줄이고 줄였는데요. 이만큼입니다. 재미가 없고 지루한 걸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물론 제 공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보시는 형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투자해서 돈을 꼭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들 항상 장수하시고요. 나머지는 시장이 아마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형들 우리 장수해요. 공부를 안 하셨으면 버티지 못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인생은 버티는 거야 진짜.